자, 2022년 6월 20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2018년 8월에 시작한 그 부동산 3법,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이제 만료가 이번 올해 8월에 만료되는 시점에 부동산 전세 시장이 불안할까봐 이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수당이 민주당이 찾아오기 때문에 부동산 이 관련 법을 바꿔서 해야 되는 정책보다는 이 시행령이라든가 규칙 이런 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대책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이기 때문에 큰 내용은 없어 보여요. 일단 한번 하나씩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진 배경, 기본 방향, 세부 추진 과제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이 부분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분양 제도의 현실화를 통해서 옛날 로또 분양 되던 일반 분양 그런 거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진 배경. 자, 매매 시장 연초 이후에 하향 안정세, 일부 국제적 불안 요인도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부동산 가격이 정권하고 관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신 분 있어요. 물론 부동산 정책이 어떤 정책을 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공급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동산도 뭐다 결국은 시장 원리예요. 시장 원리.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게 어떤 정권의 그것과 관련이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올랐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유동성이었어요. 유동성은 뭐냐면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돈이 왜 돌아다녀요? 금리가 낮으니까 유동성이 증가된 거죠. 자, 유동성이 증가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싸니까, 돈 조달이 쉬우니까. 그런데 그동안 여기 보면은 지난 5년간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과도한 수요 규제 및 주요 지역에 대한 수급 미스매치 등으로 큰 폭의 시장 불안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 증가,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시장. 저금리는 결국 뭐예요? 경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가 낮고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이제 그 관련된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이 가격이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어때요?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것을 어느 정권이 잘했다. 아파트가 올라간 것을 어느 정권이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는 좀 우리가 시장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오히려 부동산 값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았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이제 알고 가자. 최근 동향은 금리가 인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동안 무리해서 고가에서 부동산 아파트를 사신 분들에 대한 많이 우려가 있죠. 그리고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충분히 올랐다. 고점에 대한 충분히 인식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금리예요. 금리와 유동성 확보. 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이 얼마나 돈이 많이 돌아다니나,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금리가 인상이 올라가면 아파트를 빚내서 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 초 이후에 큰 틀의 하향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수도권 등의 주요 지역의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국제적인 불안도 6월 들어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완화가 되고 있다. 어쨌든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를 5월 10일 날 해서 매물이 확대되고 있고, 다만 매도 매수 이만 가격에는 괴리가 있다. 거래량은 위축돼 있다. 자, 옛날에 파고 싶은 사람, 매도인은 옛날 높은 가격을 잊을 수가 없죠. 자, 매수인은 어떻게 돼요? 매수인은 내가 이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높은 가격에 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팔고 싶은 사고 싶은 사람 간의 가격 괴리가 점점 벌어지죠. 그런데 결국은 이 시장을 누가 주도하냐? 가격을 오를 때는 매도인이 주도하겠죠. 왜냐하면 매도인이 팔고 안 파냐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살 사람이 없을 때는 누가 주도해요? 매수인이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현재는 이 부동산 경기가 하방하고 있다고 하면 매수인 위주의 그런 시장이 되고, 매도인도 이제 급하지 않는 분은 뭐 모르겠지만 이제는 팔아야 되신 분들은 좀 가격을 좀 조정할 필요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보면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 즉 매도자가 많다는 것은 이제 가격을 살 사람이 깎아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을 보면 돼요. 그래서 매수자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 자, 이 매매 수급 지수가 100 이하면 매수자 우위인데, 서울은 88.8%네. 약 6주 동안 6주 동안 서울이 88이에요. 88.8이니까 매수자 우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0 이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물 거래량 추이도 보면 점점 옛날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횡보합이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전월세 시장도 하향 안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월세 비중이 비교적 상승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임대차법 입법이 통과된 이후에 2020년 하반기 이후에 전세시장 신규 계약 가격 상승 및 이런 것들이 이중 가격이 형성됐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전세가 2018년 8월인가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전세 가격이 2년 뒤에, 보통 2년 계약이니까 2020년 8월이었어요. 이럴 때, 자, 전세가 옛날에 6억이었다. 근데 전세가 9억이었다. 근데 5%만 올리면 6억 3천이 되는 거죠. 6억에서 6억 3천. 그러니까 계약갱신권을 해놓으니까 임차인들이 나 계약갱신권 행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6억 3천만 올려주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계약갱신권 안 하고 새로 계약을 한 사람들은 9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집을 놓고도 이게 차이가 발생하죠. 그런데 올해 와서 이게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6억 3천에 이 세를 놨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 가격을 올리고 싶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임대인이 억눌러 놨던 그 전세값 상승 욕구를 법이 풀어지면서 이제 4년이 끝나면서 그거를 올릴 수 있는 이제 시점이 다가오니까, 그에 대해서 가격이 오를까봐 굉장히 정부에서는 불안하다. 그래서 임대차를 좀 어떻게 좀 가격을 하향 안정세를 만들까, 그게 이제 정부의 고민이 되겠죠. 근데 현재는 어찌됐든 다행스럽게도 금리가 인상하고 매물 누적 등으로 인해서 전세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번 8월에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주택들이 끝났을 때 그때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그때 계약한 분들이 대부분 시세보다 싸게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격이 점차 이제 하향인데 이제 좁혀지고, 최근에는 월세 비중이 많이 비중이 상승됐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매물이 많이 쌓이게 하면서 임차인 우위 시장, 아까는 매수인 우위 시장이었죠. 매매 시장에서는. 그런데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물건을 많이 내놓고 임차인이 골라서 갈 수 있는 임차인 우위가 되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임차인 우위가 94.7%예요. 아까 서울은 88.8%였죠. 매물이. 그래서 이 매매도 매수가 우위다. 그래서 88.8%가 됐었고, 자, 임대인은 역시 임차인이 유리하다. 그래서 집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집을 세대 살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94.5인가 95%. 이 정도로 100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매매 시장은 매수인이 우위, 임대 시장에서는 임차인 우위가 형성되고 있다.
자, 월세 시장은 통상 전세 시장에 후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지속 둔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평가 전망을 보면 자, 구조적 안정화 여건은 좋아지고 있으나 그러나 단기 리스크는 상존하다. 자,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인상 가속화, 가계 부채 등 구조적인 여건은 대체적으로 가격 안정 요인을 작용한다. 가장 이거 뭐예요? 경기가 둔화하게 되지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대출 받기가 녹록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5억을 대출 받았다고 가정하면 자, 옛날에 3%대 금리는 얼마냐면 5%면 1,500이겠죠. 1년에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500만 원이면은 12달이면은 대충 얼마입니까? 1,500 나누기 12 하면은 125만 원이네요. 월 125만 원이었어요. 월. 그런데 금리가 예컨대 2배로 올랐다. 6%로 오르면 어떻게 돼요? 3천만 원이 됩니다. 3천만 원 되고 월 250만 원을 내야 돼요. 125만 원씩 더 내야 돼요. 이 금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집값은 안 오르면서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집 가장 꼭지 잡은 사람들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매물로 압박작용을 할 수 있다. 자, 단기 여건 보면은 전세 시장이 약간 불안하고 국지적 수집 미스매치 등 리스크가 있다. 특히 이 8월 달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소진된 계약 만료. 그렇죠? 한 번씩 행사했던 권련이 한 번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 물량이 8월 달에 도래해야 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특히 가을철 이사 수요 겹치고 하면은 임차인들이 가격이 올려달라고 한다. 임대인이 그동안 참았던 가격을 올려주시오라고 주장을 하면 임차인들은 갑자기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8월 달이면 뭐예요? 가을철에 대비한 이사철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중복이 돼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약간은 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파트 입주 물량 등 국지적 단기적 수급이 좀 미스매치라는 것은 잘 안 맞는 거겠죠. 어떤 부분,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필요한 양과 필요한 양이 비슷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필요한 양이 맞지되는데 공급되는 여기 적으면 가격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가격이 뛰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분양이라든가 입주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뛸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결론 같은데 거시경제 여건 고려 시 전반적으로 매매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지적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저는 지속적 안정이 될 것 같다. 그 전세 가격이 올라가도 그렇게 심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정책 여건을 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공감대가 필요하다. 자, 국민들은 주거 안정을 정부 최우선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인식한다. 정권이 바뀐 이유가 이거겠죠. 부동산 정책. 민주당이 정권을 내준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 때문에 그래. 부동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건의 많이 했거든요. 정책을. 그거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종부세 그 1.8% 내는 세금 그거 가지고 왜 홍남기 부총리 그 초과 60억인가요? 더 많이 걷어서 뭐 했습니까? 괜히 정권만 망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당도 부동산 정책을 소수의 서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합시다. 국민 전체를 다수를 위한 정책을 이제는 펴야 된다.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 궤도 수정을 해야만 저는 민주당이 다음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지론 이야기하거나 부동산 부증성 그 증가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부동산을 갑자기 막 몇백만 원을 늘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부동산 안정화된 것도 뭐예요? 결국은 세계 시장 경제가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금리가 올라가고 그만큼 경기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살기 힘든 거예요. 기름값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값 민영하고 뭐하고 막 다 오르면 국민들은 팍팍해 삶이.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게
정부가 마치 뭔 일을 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시장 경제 질서가 좌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국민들도 좀 깨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그 맹목적으로 그렇게 휩쓸릴 필요는 없어요. 자, 국민은 새 정부 중점 정책으로 국민 19%가 부동산 정상화가 응답했다. 자, 1위가 국민 통합이고요. 부동산 정상화. 부동산 정상화는 정부의 역할이 그다지 크게 미치지 못한다.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많은 대책을 쏟아놨지만 실패했잖아요. 결국은 뭐다? 시장의 원리가 작동된다. 그렇죠? 시장의 원리. 전문가는 새 정부 우선 추진 과제로 전분가 18%가 주거 안정을 응답으로 내놨다. 그렇죠? 어쨌든 부동산은 중요 이슈예요. 모든 국민들의 재산의 대부분이 이 부동산에 있죠. 자, 주택 공급 확대 좋죠. 좋습니다. 세부담 정상화도 좋습니다. 대출 규제 정상화 좋습니다. 경제 주택. 근데 주택 공급 확대는 당에 관계없이 다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향후에 저는 이 주택 공급 확대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점보다 강북 개발론입니다. 강북. 그 낡아 있는 강북 개발을 하는 겁니다. 고층으로 최첨단 괜히 녹지 그린벨트 갈아엎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인구 줄어드는데 갈아엎을 필요 없고요. 강북 개발해서 직장 가까운 강북에 청년들 살게 해서 여가 생활 늘리고 하면 됩니다. 강북을 개발하십시오. 강북을 초고층으로 뉴욕 맨하탄처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세부담 정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종부세 특정 소수의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세부담도 정상할 필요가 있고, 대출 규제, 특히 이제 돈이 필요하신 분들, 그 다음에 처음 내게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금리적인 혜택이 있는데, 문제는 자, 돈을 푸는 건 좋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금리예요, 금리. 경기가 안 좋을 때 대출 규제 풀어가지고 돈 필요한 사람한테 금리가 높을 때 이자 많이 내게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좋고 금리가 낮을 때 금리, 이 대출 같은 거를 잘 조절해서 그때 집 필요한 사람한테 살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가 비싸면 이 사람들한테, 없는 사람한테 대출 누가 해요? 없는 사람들이 대출하는 거 아니에요. 대출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자 감당이 안 되게, 그러면 점점 그런 사람들은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도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동산 안정 가격을 기대해 보겠다. 자, 민생 여건 악화로 국민생활 버팀목으로서 주거 안정 필요성 증대. 자, 버팀목은 누구예요? 힘든 사람들이죠. 어려운 사람들. 자, 최근에 글로벌 에너지, 기름값, 곡물가 급등으로 공급중 요인과 수요 회복이 중첩되면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닥쳐 있고 민생 경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정부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겠죠. 그 중에서도 찾아내야 되죠. 이러한 여건하에서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안정이 주요 민생 과제로 부각됐다. 그래서 이거를 주거 안정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사람들이 사는 거는 중요하니까요. 자, 기본 방향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8월에 계약갱신권 요구권을 소진되는데, 이때 가을 이사 수요와 맞물려 가지고 가격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부담을 낮추어주는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임대 공급 확대 기반의 시장 친화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 앞으로도 이 물량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는 세제, 금융, 공급 등 이 시장 기능 회복과 민생 수급 안정, 이것에 관련돼서 정책을 펴안을 것이다. 자, 시장 친화적, 그 다음에 공급 중심,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임대차 시장 안전 방향을 먼저 보면,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중수 상생 임대인. 예컨대 이거는 임대료를 5% 이상만 올리는 임대인에게는 착하다. 그래서 상상 임대인으로 해가지고 양도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갱신 만료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 자, 옛날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데 대출을 해줘서 세입자가 어렵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문제는 금리가 되겠죠. 대출 한도 이런 것도 중요하다. 임차인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 그래서 전월세로 낸 비용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세액 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상의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길 거고요. 자, 공급은 건설 임대 등록을 확대하겠다. 건설. 그래서 뭐 법인세를 낮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단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 미분양 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라든가 공공 신축 매입 약정 활성화. 그다음에 임대 매물 유토 물량 확대. 대출 규제라든가 분상제 등의 실거주 의무를 합리화하고 매입 임대주택 전세형 전환주택 전환 등을 확대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 임대 매물을 시장에 물량으로 내놓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자,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 그동안 부동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세금을 많이 매겼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완화시키겠다.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및 1세대 1주택자 판정을 개선하겠다. 생애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그래서 200만 원을 뭐 지원하겠다든지 공시가격 제도를 개편해서 공시가격 뭐죠? 이거는 나중에 재산세, 종부세 계산에 길이기 때문에 이 공시제도 공시가격을 좀 높인 걸 가격을 좀 높인 거를 낮춘다든지 하면 되는 거죠.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실수요자 지원 강화는 초창기 모기지 출시 및 체증식 상환 방식을 확대하겠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계단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적게 내다가 처음에 적게 다 마지막에는 돈을 많이 벌 때 많이 내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대형 주택연금을 좀 활성화하게 해서 돈 없는 사람들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좀 받아서 노후에 생활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LTV를 좀 완화하겠다. 그래서 80%까지 60에서 70에 있던 것을 80%까지 확대해가지고 좀 대출이 많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요건 폐지, 대출 한도 확대. DLSR 총 부채죠. 장래 소득을 반영해서 젊은 층들에게 장래 소득이 어느 정도 될 것에 대해서 이것을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만큼 대출을 많이 시켜주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는 연도별, 지역별 250만 호 쉽지 않죠. 자, 로드별 만들어야겠다. 어디에다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거죠. 청년 주거 지원 방안 마련하고 분양가 상한제 및 고분양가 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분양가를 낮추려고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 분양가는 자, 조합원 분양가가 있고 일반분 분양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 조합원 분양가가 예컨대 7억인데 일반 분양가가 10억이다. 시세가 20억이다. 그러면은 자, 조합원에서는 어차피 조합원들은 그 사업의 주체예요. 이거 일반 분양가를 10억 해가지고 10억의 시세 차익을 남겨서 로또 당첨된 사람을 유효할 게 아니라 조합한테 이익을 많이 주면 돼요. 예컨대 이거를 15억에 분양을 하자. 그러면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은 5억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조합원들은 5억을 더 버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전부 조합원한테만 기소시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합원에게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그 이익을 일부를 공공임대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공적 부동산 개발에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규제지역 재검토는 그동안 투기지역하고 조정지역 이런 게 있었죠.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이제 서울하고 경기는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지방에 따라서 이런 거를 이제 규제를 안 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관계 당사자들에게는 이익이 있어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죠. 이런 부분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3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임대차 시장 안전 방안. 자, 현재는 상생 임대인이라고 했는데 상생 임대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임대료를 5%만 올리는 사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5%만 올리는 사람을 그냥 상생 임대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착한 임대인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상생 임대인, 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2년 거주 요건 중에서 1년만 인정해 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거를 완화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 8월 3일 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가 필요했다는 거죠. 2017년 8월 3일 이후로는. 근데 이걸 어떻게 개선하겠느냐? 5%만 올리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요건을 완화해서 혜택을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연장하겠다라는 거죠. 자,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보완을 위해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자, 보시면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 연쇄적 임차인의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다. 그 말이죠. 자, 상생 임대인의 개념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계약 체결한 임대인이다. 그러면 임대주택 인정 요건은 뭐냐면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고 9억 원 이하 주택만 혜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9억이 고가 주택이 아닌, 그러니까 9억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만 이 상생 임대주택이 됐는데 앞으로는 9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이걸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 9억 이하라는 부분,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이라는 부분도 폐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 임대차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긴 하지만 향후에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도록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혜택은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2년 거주해야 되는 것 중에서 1년만 인정해줬는데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를 아예 해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살지 않더라도 내가 거기 살지 않으면 뭐예요? 그 임차인이 쫓겨날 일이 없죠. 그렇죠? 이사를 갈 필요가 없다.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특공제는 2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를 해주겠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내 집에 들어가 살지 않고 그냥 세를 주어도 나는 거기에 산 것처럼 동일한 혜택을 보겠다. 그래서 이 혜택을 비과세라든가 장특공제 이런 것을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적용 기한은 2024년 12월 30일인데 올해 2022년 12월 30일을 끝날 예정인데 2년을 연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조치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러니까 시행령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법을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2021년 12월 20일 이후에 임대하는부터 적용한다. 작년 12월 20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이 주택에 대해서 그때부터 5% 이해한 것만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갱신 만료 임차인 지원인데, 갱신 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이다. 자, 서민이 포커스가 있어요. 서민이라는 것은 뭐죠? 금액이 낮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현행 서민 임차인에서 버팀목이라고 하는 전세대출을 통해서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 지원 조건이 만 34세 이하,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연소득의 5천만 원 밑에겠죠. 그리고 무주택자, 부부 합산 순자산이 3억 2,500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3억, 지방은 2억, 대출 한도에서는 대출 한도는 1억 2천에서 지방은 8천만 원 있는데, 개선은 어떻게 하냐면 보증금을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는 3억에서 얼마로 올렸어요? 4억 5천 올리고, 대출 한도도 1억 2천에서 1억 8천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지방은 2억에서 2억 5천 올리고, 대출 한도 8천만 원에서 1억 2천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보면 되겠죠. 서울 같은 경우,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버팀목이 금액이 보증금이 3억 이하였었는데 4억 5천까지로 올리고, 금액 대출 가는 금액도 1억 2천에서 1억 8천까지로 올렸다.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늘려주겠죠. 근데 특징이 뭐가 있어요? 절이라고 하는 거죠. 서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좋다. 첫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은 2020년 8월, 기준이 되는 첫 신규 계약 시점인 2018년 8월에서 2021년 5월까지의 전세 평균 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적용한다. 자, 어쨌든 버팀목은 서민을 한 건데 3억에, 서울 같은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3억에서 4억 5천 올리고 1억 2천에서 1억 8천 대출 가능 금액도 올렸다. 조치사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하면 된다. 그래서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자, 두 번째, 이제 서민이 아니라 일반 임차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자, 월세,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이 확대된다. 자, 월세 세액 공제는 현재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에 대해서 연 750만 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 공제를 해준 거죠. 자, 7천만 원 이하의 7천만 원 이하가 10%고 5,500만 원 이하가 12%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자,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예요. 무주택 세대주고 월세로 연 750만 원 내고 그러면은 10%니까 750만 원인가요? 750이니까 75만 원이죠. 5,500만 원은 뭐다? 12%니까 12%니까 750만 원 12%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750에 12%? 90만 원 되겠죠. 90만 원. 90만 원 한도로 이렇게 해준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다? 12에서 12에서 15로 더 올리는 거예요. 2%에서 3% 금액을 올리겠다. 그래서 7천만 원 이하는 12%, 5천만 원, 5,500만 원 이하는 15%로 올리겠다. 이렇게 올려서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뭐죠? 세액 공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한 몇십만 원 더 받는 거겠죠? 자, 조치사항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통해서 2022년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전세금,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의 소득공제 확대인데, 자, 요거는 제가 잘 모르는 개념이긴 한데, 자, 이거를 주택을 사거나 그랬을 때, 또는 전세금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상환했을 때, 원리금을 상환했을 때 연 300에서 400만 원, 300만에서 400만 원으로 공제를 확대한다. 그리고 40% 소득 공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된다. 자, 두 번째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민간 건설 임대라든가 공공임대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 법인, 개인 등 사업자 유형별로 건설 임대 사업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는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하여 적극적 건설 임대를 착공을 유도하겠다. 그게 뭐예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적극적으로 건설 임대를 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자, 민간 건설 임대는 법인 사업자가 하겠죠. 법인세 추가 배제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은 주택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됐는데 어떻게 해요? 6억 원을 뭐로? 9억 원으로 올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법인들이 9억 이하 같은 경우도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6억에서 9억으로 올렸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하면 되고요. 자, 민간 건설임대 개인사업자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특례 연장. 현행은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 임대주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시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를 적용했는데 이거를 연장 2년을 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적용 기한을 민간 건설임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연장해줬다. 자, 민간 건설임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확대. 현행은 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21년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을 완화했다. 그래서 6억 이하에서 9억 이하로 했다. 그런데 개선은 2021년 2월 17일 이전 임대한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배제되는 주택을 금액을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종부세 뭐 이런 종부세 합산 배제가 또 해주니까 그만큼 법인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자, 공공 매입 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양도세 법인세 특례를 연장해준다. 요거는 공공 매입 임대 건설 사업자에게 22년 12월 30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감면,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해주고 있다. 개인은 양도세 감면해주고 법인은 추가 과세한 것을 배제해주겠다. 2년 연장입니다. 단기 주택 공급을 촉진 후 미분양 주택 세부담 경감 및 매입 약정 등 활성화. 자,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건설 임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단기간에 함께 신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단 주택 수를 늘리자는 거죠. 자, 건축허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했자. 자,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30세대 이상 등은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하고 사업 건축허가 대상 30세대 미만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를 시켜주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공공분야 신축 매입 약정을 활성화하겠다. 자, 공공분야는 우리가 안 해도 되겠죠. LH 등 이런 공공이 민간에서 건축 예정, 건축 중인 주택을 사전 매입 약정을 해서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신축 매입 약정 시행 중인데 개선은 신축 매입 약정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용적률 1.2배 추가를 허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더 많은 주택수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자, 세 번째, 임대 매물 유통 물량 확대, 실거주 의무 등 개선을 통한 매물 유통 확대를 유도한다.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활성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자,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 전입 의무 완화. 자, 이거는 뭐냐면 규제지역에서 어떤 주택을 사요. 대출받아서. 그러면 기존에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건데, 왜냐하면 새로 사는 주택을 대출받아서 산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을 이용해서 뭐예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주택을 빨리 팔으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그러지 않고 매달 2년으로 연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또 뭐냐면 신규 주택으로 이사도 와야 된다. 반드시 와야 된다. 그런데 신규 주택 전입 의무도 없애준 거고 6개월을 2년으로 아마 해줬을 거예요. 밑에서 보면 나오겠지만 한번 볼까요? 자, 개선은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했다. 그 뭐야? 집을 그 주택담보대출을 그러니까 집을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산 경우에도 옛날 집을 빨리 팔으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하고 이 세입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은행업 감독 규정 등 금융업 권역별 감독 규정 개정 및 시행이다. 자,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자, 분양가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은 그만큼 로또가 맞을 수 있겠죠. 분양가를 안 올리다 보니까 그 일반 분양 당첨되신 분들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죠. 시세하고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럴 경우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실제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자, 현행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수분양자, 즉 받은 사람은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서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주 의무를 보면 뭐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85% 이하면 5년, 그러니까 가격이 그만큼 싸다는 거죠. 80에서 100%면 3년 이런 식으로. 민간택지는 80% 미만이 3년, 80에서 100이 2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입주 가능일 즉시가 아닌 어떻게 했나? 해당 주택을 팔기 전에 또는 양도하기 전에 또는 상속하기 전에 증여하기 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대상에서 매입 임대주택은 현재 보증부 월세 형태로만 공급 중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 월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뭘로 한다? 전세형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월세로 가던 것을 전세형으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 받는다든지 하면은 뭐다? 거기에 사는 젊은 층,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는 뭐야? 그만큼 돈 부담이, 주거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겠죠. 비용이. 그래서 이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전세형 공급은 3분기 입주자 모집부부터 전세형 공급을 추진한다. 그 다음에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해준다. 자, 이거는 이거예요. 자, 8억짜리 집이 전세가 예컨대 5억이었어요. 5억의 전세가. 그런데 중간에 이 값이 10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뭐예요? 고가주택으로 바뀌어버렸죠.
고가 1주택이 돼버린 거죠. 시가가 초과됐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대출 5억을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예요. 세입자가. 그런데 이 집이 10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중간에 살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는 이 집에 대해서는 이 고가주택이 9억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를 이사를 단으로 가거나 해야 되죠. 그럼 또 이사를 해야 되죠. 번거롭죠. 그랬을 때, 자, 처음에 샀을 때 고가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고가로 된 경우도 이 5억을 그대로 6억이 되거나 5억어치 되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 전세자금 대출 받은 금액을 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잦은 이사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가격이 나와 관계없는 이유로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집을 그 집을 새 들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나도 모르게 고가주택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반납하고 나는 다른 데로 월세를 가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누구만 손해요? 세입자만 손해인 거죠. 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은 주담대가 옛날에는 내 돈이 필요해서 집을 담보로 돈을 좀 빌리겠다. 얼마까지? 1억까지.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쓰는지도 조사를 하죠.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2억으로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신 뭐예요? 집을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자금으로 쓸 사람들은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은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기여, 임대인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 등을 폭넓게 감안하여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 전문기관 연구 용역, 실태 조사를 통해서 보완 방안 마련, 국민적 공감대 기반 입법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시면, 자, 세제 정상화가 되어 있는데요. 정상화라고 쓰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세금으로 이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공정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올린 거를 양도세, 그다음에 종부세 이 올린 거를 일정 시점 이하로 이전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세제 정상화라는 보다는 그냥 요율을 낮추겠다라는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하면은, 자, 첫 번째가 거래세 부담 완화. 거래세. 자, 거래세라고 하는 것은 거래에 따른 것은 양도세겠죠. 양도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것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매물을 유도하고, 그리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 양도세, 그 다음에 그동안은 이제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있었죠. 20에서 30%.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있어서 20% 30%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못 팔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과를 배제를 하면 양도세에 대해서 요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팔 사람들은 팔라라. 그래서 그 매물을 시장으로 나오게 하겠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했고, 세대원 전입 요건을 삭제를 해서 실제 들어가지 않더라도 1주택 때 2주택을 살 수 있고 다른 주택은 처분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을 거주 기간을 재기산 폐지.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가 있으면, 자, 각각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나서 기간을 따로따로 정했었죠. 그 기간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주택은 1주택이 되면 다시 뭐 2년이고 이렇게 거주를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주택은 그냥 그 순간부터 1주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했던 부분을 없애겠다라는 정도 보면 되고요. 자, 취득세도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를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예컨대 뭐 8%인가요? 취득세가 원래 대충 한 4% 이하인데 2주택이면 8%, 뭐 3주택이면은 뭐 12% 이런 식으로 요율이 올랐었죠. 그 부분을 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그 기간을 좀 여유 있게 봐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늘려주어서 주택을 처분하게끔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종부세하고 재산세의 가격 기준되는 게 공시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공시가격을 그동안 쭉 올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2022년에는 거의 뭐 90%, 100% 이렇게 육박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을 100%에서 60%로 하향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공정시장가액이 낮아지면 그만큼 그 재산에 대한 가치를 낮게 보기 때문에 예컨대 10억짜리를 100% 봤을 때 10억짜리로 가면 60% 낮추면 뭐예요? 6억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종부세라든가 재산세율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재산세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 하향 조정을 하겠다. 그만큼 재산세가 낮아지겠죠.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로 좋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불만이 있었던 게 집이 하나밖에 없고 평생 모아서 집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돈이 없는데 이 종부세를 내라고 한다. 단 그게 100이 됐든 200이 됐든 고령자 보유자분들께서는 뭐 고령이라든가 이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주더라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일정한 경우 납부를 유예를 해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하고 시장에 물건으로 출회를 유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자, 하나씩 보면은 종부세 개편인데, 자, 2002년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자, 현재는 2002년 공시가격이 상승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다. 그렇죠?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하겠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이 공시가격의 일정 부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시장가액을 비율을 100에서 60% 아마 올해 100%로 인정할 텐데 60% 낮추면 엄청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종부세 금액이 안 내거나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100에서 60%라면 거의 안 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 흑석동의 아크로 같은 경우도 뭐 12억짜리가 공시가 12억이라면 100%에서 40%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2억에 곱하기 60 나누기 100 해야 되겠죠? 12억 나누기 60 곱하기 1 나누기 100 0.6 그러면은 7억 2천 정도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령 장기 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건 보면 60세 이상의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6천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이런 경우에 납부 유예를 뭐 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보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받아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대상 1세대 2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을 구체화했다. 자,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속주택은 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거죠. 저가주택 소액 지분은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 제외하고, 가액요건 공시가격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지분요건 40% 이하, 이런 경우는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기타 같은 경우는 5년간 주택수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5년을 본다. 자,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그 다음에 지분은 여러 형제가 받은 경우 있죠. 예컨대 상속을 받았는데 집 10억짜리를 40, 20 이렇게 받으면 세 사람 다 다른 주택이 하나하나 있다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겠죠. 이런 경우는 지분율이 낮으면 이런 경우는 주택으로 안 보겠다라는 걸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컨대 50대 50으로 받았거나 또 100% 받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2주택이 되지만 5년간은 뭐다? 2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지방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1세대 2주택자 공시가격 3억 이하 소재지 요건, 예컨대 소재지 같은 경우는 수도권, 특별시 이런 걸 제외하겠죠. 광역시 이런 거 제외하겠죠. 그의 기타 읍면 단위 그런 경우에 있고 3억 이하고 1세대 2주택자 이런 경우에는 이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자, 이런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을 하고 20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부터 적용하니까 올해부터 적용되겠죠. 자,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을 통해서 확장할 예정이다. 자, 취득세 부담 경감. 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대상 취득세를 200만 원인가요? 아까 보면은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이하고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해줬어요. 그래서
1억 5천 이하면 100%, 1억 초과할 때는 50% 감면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관계없이 자 연소득 7천만 원 관계없어요. 주택가격 관계없어요. 누구나 한 번은 200만 원 한도 내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실 분들은 200만 원 정도에서는 이 취득세가 혜택이 있다. 금액에 관계없다. 지역에 관계없다. 소득에 관계없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현행 가액 기준 하에서 보면은 아까 1억 5천 초과 시 50%라고 그랬죠. 그러면 4억 주택이면 1% 취득세를 하면은 400에다가 50% 감면하면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6월 21일 이후 취득주택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6월 21일이면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자, 공시가격 제도 개편, 현실화, 계획 적정화, 탄력적 조정 근거 마련하고 있는데 자, 현행 집값 상승과 함께 현실화 계획이 이행으로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했죠. 그래서 국민 보유 부담이 굉장히 증가했다. 자, 22년도 한번 볼까요? 21년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격 현실화 전망이 21년도에 자, 평균이 70%고 9억 미만은 68.7%, 9억에서 15억은 72, 15억은 78%. 그래서 점점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생겼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망이 낮아질 것 같고 기존 목표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경제 위기, 부동산 가격 급등 시 탄력적 조정 장치를 신설했다. 조치사항은 6월에 용역 착수하고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정 보완할 방침이다. 올해 11월 정도 할 것 같아요. 자, 금융 정상화. 금융은 뭐겠죠?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LTV라든가 DLSR 이런 거겠죠. 자, 기 발표 주요 정상화 과제에서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그래서 실수요자에서 주거 사다리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다리 집을 살려고 하는 사다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사다리를 놔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LTV 생애 최초 구입 시 LTV를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현 60에서 70%를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확대한다. 그렇죠. 현재 4억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다. 자, LTV는 그 사람의 지역이라든가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까지 간다. 그러면은 10억짜리면 얼마입니까?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잖아요. 10억짜리면 80%면 8억까지 되는 거죠. 그런데 한도는 얼마? 6억까지.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6억까지 대출이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이 지역이라든가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DLSR은 이제 그 사람의 총부채죠. 총부채. 여러 가지 뭐 자동차 할부금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3단계 시행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를 완화를 위해서 생활 밀착형 규제 보완해서 DSR 산정 시에 장래소득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좀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많이 이게 실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이게 낮을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 장래소득 이걸 반영해주면 그만큼 대출 금액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신용대출은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안 하겠다는 거고 7월 1일부터 긴급 생계용도 주담보 1억에서 2억으로 갔죠. DSR 배제. DSR 배제의 한도 등 확대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관련된 건 이거는 금융기관에 대출 상담사하고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인데 체증식 상환 활성화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상환 금액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이만큼이 되는 거죠. 처음에 금액이 적게 했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소득이 많아지면 그때 이 원리금을 이때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는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는 그런 원리로 적용하는 거죠. 자, 청년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 이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이 된다.
이거는 도입 시 어떻게 된 예상효과인데 부부가 소득이 연 3천만 원인 39세 이하의 근로소득자로서 보금자리론 DTI 60% 적용, 신용대출 5천만 원, 금리 4.25% 이용 중이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통해 3억 원의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가정을 해보면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최초 10년 상환 부담이 원리금 균등 상환은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4,800 정도 되죠. 최정식은. 그 다음에 금액도 커지죠. 그래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주택연금 활성화는 그 우대형이 있나봐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택연금은 옛날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시가가 1억 5억, 1억 5천 미만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나봐요. 그런데 이거를 자 보면은 현행은 우대형 주택연금은 1억 5천 미만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고 1주택자, 기초연금 수령자, 부부 1인 만 65세 이상 월 지급금 최대가 20% 우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형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에 부부 1인 만 55세 이렇게 했나봐요. 그러니까 9억 넘어버리면 일반형 주택연금도 안 됐었죠. 그런데 이거를 개선해서는 어떻게 했냐, 우대형을 주택가격을 1억 5천에서 2억으로 완화했다. 및 초기 보증료 환급 및 절차를 합리화를 통해서 주택연금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주택연금을 우리 노인분들 보면은 주택연금을 잘 활용 안 하신 분인데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용돈 안 주기 때문에 그냥 내가 쓰고 나중에 남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정산하고 가져가라, 이런 추세가 될 것 같아요.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는 가볍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크게 관심은 있지만 우리가 방안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관심 있고, 그 다음에 250만 원 이거, 그 다음에 임대주택 공급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저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건설용 공공임대 3만 원, 매입임대 1만 원, 전세임대 2만 원 등을 적기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0만 원을 어디다 할 거냐. 그래서 입지, 유형, 시기별 공급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100일 이내에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차후에 발표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때 보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얼마를 지어서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2022년 7월에서 8월 정도에 발표하겠다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청년 주거지원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인데 요거는 기존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저소득층 주거비 절감에 집중한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산층 성장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 한번 볼까요? 준비기 청년 공공임대, 도약기 청년 원가주택, 원성기 분양주택 청약기의 확대. 자, 청년주택은 50만호 등 구체적인 공급계획, 분양가, 지원 대상 등 공급 모델, 시범사업지 등 사전 청약 추진계획 등을 제시한다. 청약은 중소형 주택 추첨제 도입방을 마련한다. 주거복지는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15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거는 그때 이제 청년들이 관심 갖고 하면 되겠죠. 자,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자, 주택공급 촉진. 자, 주택공급 분양가 상한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조합원 분양가라고 하고 이거 일반 분양가라면 이건 자 8억이고 요거는 현재 10억이라고 하는데 시가가 20억짜리로 한다면, 자, 조합원이 여기에 땅과 이 땅을 제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에 이 사업비를 대서 공사를 한 사람들이 자기가 8억에 분양받아서 20억에 팔면 뭐 얼마예요? 12억의 차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야, 대부분. 물론 투자자도 있겠지만. 근데 일반 분양은 그냥 청약저축 들었다가 갑자기 10억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20억에 팔면은 10억을 생기는 거죠. 이건 뭐죠? 로또죠. 근데 이 일반 분양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냐면 그동안 이 일반 분양가라든가 조합원 분양가를 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만들어가지고 못 올리게 했어요. 근데 시세하고 시세차익이 많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분양자들에게 로또 맞는 경우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걸 올리는 거예요. 예컨대 조합원 분양가를 뭐 10억으로 올리고, 10억으로 올리고, 자,
일반 분양가는 예컨대 15억이나 16억으로 올려요. 그러면 일반 분양가는 3, 4억을 먹겠죠. 4억 정도, 4억이나 5억을 먹겠죠. 대신 이 남은 이익을 누가 먹어요? 조합원이 먹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100% 조합원이 아니라도 조합원에게 일부 이익을 환수해서 그 부분을 이 공공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 주택 마련 이런 경우에 쓰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적정하게 올리고 최소 누르려고 하지 말고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의 로또를 좀 차단을 해서 투기성을 제한할 필요도 있다. 굳이 일반 분양에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끔가다 안 되면 현금 줍줍 뭐 현상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현 분양가 상한제가 사업 특성별 비용에 대한 경직적 운영. 그래서 밑에 나오지만 예컨대 이주비라든가 이런 거 실제로 사업비로 들어가는 항목에 대해서도 포함이 안 된 경우 있었죠. 그만큼 그러니까 그거를 아파트 값을 못 올리게 하려고 하는 그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분양가를 못 올리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공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하냐? 자, 현행 분양가 상한 가격은 분양가를 택집에다 건축비 2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택지비는 공급가액에다가 또는 감정평가액, 택지 가산비 이런 게 있는데 건축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가격을 현실화해서 올려주자라는 취지입니다. 결론은 자, 이거를 현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화해서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 그래서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는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자를 말하겠죠. 사업비로 맞아. 영업 손실 보상비는 이건 실제 나가는 비용이에요. 돌려받는 돈이 아니고. 그래서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을 하고 자재 가격 상승분을 현실화하고 외부 검증위원을 신설해서 택지비 검증을 객관성을 제고를 하겠다. 그래서 금액을 현실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을 개정 및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 그다음에 허그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을 심사기준 절차 등을 합리화 투명하겠다. 그래서 허그는 일반적으로 이 관리제도를 해서 못 올리겠었죠. 그래서 경직적 운영이라든가 비합리적 심사기준 불투명한 심사 방식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제도에서는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분양가 상승 우려 지역에 분양 보증 발급 시 분양가를 심사하는 제도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분양 보증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사 기준은 입지, 사업 안정성 등을 평가해서 대상 사업장과 유사한 비교 사업장 분양, 준공 각 일개의 분양가 및 인근 시세를 고려하고 평가 항목은 분양가를 비교를 했죠. 입지, 사업 안정성, 단지 특근, 인근 시세. 근데 어떻게 개선할 거냐? 자, 자재가격 상승분 반영을 하겠다. 당연하겠죠. 인근 시세 산정 기준에서 예컨대 사업장 선정 시 옛날에는 20년에서 10년을 했어요. 자, 이 사업장 있는데 20년 아파트는 가격이 쌉니까 비쌉니까? 싸죠. 10년은 뭐예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10년 이내의 아파트를 해야 이게 신축 아닙니까? 신축. 근데 신축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면서 오래된 20년 아파트를 가격을 갖고 참조한다는 말이 안 되겠죠.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이내 아파트 단지로 아파트를 가지고서 그것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거는 뭐 타당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심사기준 공개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배점 같은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허그의 허그 보증을 받는 그런 경우에도 분양가를 현실화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규제 재검토는 현재 규제 재검 투기 과열 지구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자, 서울과 수도권은 크게 문제가 없겠죠. 여기에는 이제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요건이 있고 조정 대상 지정 요건인데 이거는 저희는 머리 아프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투기 과열 지구 49곳, 조정 대상 지역이 112곳인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하강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가 뭐 청약 이런 거 관련해서 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줄 필요가 있는 지역은 풀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이 뭐 여러 가지 수량화가 안 된 정성 요건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주택 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택 정책 심의회를 거쳐서 일부 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데 주로 이제 관심사가 지방이 되겠죠. 지방. 자, 최근 주택 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조치사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를 해서 개정을 하겠다는 거고, 자,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계장관회에서 기반의 체계적 부동산 정책 가바넌스, 이걸 가바넌스라는 말 많이 쓰네요. 코퍼레이트 가바넌스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지배구조죠. 지배구조. 원래는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인데 부동산의 그 정책의 이제 여러 가지 큰 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장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시장, 영향, 정책 간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질서 있는 정상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공급 부분은 국토부, 세제 분과는 기재부겠죠. 주로 금융은 금융위, 규제 공정시장은 국토부라든가 공정 같은 경우는 공정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규제의 메시지는 우려 등 시장 혼란이 없도록 정례화하지는 않되 현안 발생 시에는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수시를 개최한다. 분과별 논의 과정에서 시장, 전문가 그룹과 충분히 소통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부처 협력을 통한 정책 시너지 창출한다.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부동산 정상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이행한다. 그래서 임대차 안정 보완 방안은 여기는 8월달에 보면 알겠죠. 제가 예측한 건데 그렇게 가격이 많이 뛸 것 같지는 않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맞설 수는 없어요. 시장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정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세부 이행 방안을 조속히 교체한다. 다 좋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국정과제 등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정상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이행하면서, 정상화라는 말은 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좀 어폐가 있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어요. 그 정책이 가격이 오를 때니까. 근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정상화하거나 옛날에 이상했던 건 아니고, 물론 옛날에 저는 공급 정책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규제 일변도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발 심리만 초래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패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책 과제가 이렇게 있는데, 임대차 시장 방안, 시장을 안정하는 방안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이렇게 쭉 있고요. 자, 그다음에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 이렇게 있어요. 내용들이 다 이야기했고요. 자, 금융 정상화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자, 이렇게 쭉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인데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양가가 그러니까 분양가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의 이익을 극대화를 안 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과 건물을 가진 조합원에게 이익이 많이 가도록 하고,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이 투기성을 차단하려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가격을 올리고 조합원에게 이익이 난 거는 조합원에게서 일부 환수를 해서 그거를 공공자금으로 활용해서 하거나, 거기에 이익 나게 해주는 대신에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분양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거를 합리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자산을 잘 배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분양가 같은 경우는 좀 전문 분야라서요. 택지비, 뭐 건축비, 가산비,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냥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 뭐냐면 올리겠다는 거죠. 올리겠다는 거. 분양가를. 여기 보면 정비 사업의 필수 비용이 미반영 현황이 명도 소송비,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 보상비, 이주를 위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대출 이자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재개발 과정에서 다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비용 처리한 부분들을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분양가를 올리겠다. 올리면 결국은 조합원한테는 이익이 나니까 좋겠죠. 명도 소송비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재개발 같은 거 재건축 해보면 알게 기본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변호사 이 법무법인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뭐 한 57% 일반 수임가의 수임료의 한 57% 정도 하는 것 같아요. 50% 정도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 손실 보상비도 이제 세입자들 가게 세입자 있죠. 이런 분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3년 평균 뭐 연 매출 그거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런 건 해서 다 가격을 올려서 뭐 하겠다? 가격을 올려서 분양가 상한 제한을 좀 올리도록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올라가면은 누가 좋을까요? 조합원도 좋고 시공사도 좋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에게 이익이 많이 남으면 어떻게 돼요? 건물을 약간 옵션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마루가 있고 막 창호유리 이런 거 있잖아요. 강화 합판 마루 이런 거를 다 몰래 고급 자재로 쓸 수 있죠. 그래서 그 아파트를 고급화하고 아파트를 고급화하면 결국 뭐예요? 아파트 가격에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뭐 이 정도에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이 612 대책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